인류 최초의 철학자로 불리는 밀레투스의 탈레스가 사실은 기원전에 이미 옵션 거래를 발명해서 시장을 장악했던 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 그 유명한 올리브 앞찾기 일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외치던 교과서 속의 그 점잖은 철학자 말입니다. 기원전 6세기의 어느 날 탈레스는 천문학 지식을 동원해서 별의 궤적을 관측하다가 이듬해 올리브 농사가 유례없는 대풍년을 맞이할 거라는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거기서 탈레스가 돈을 벌기 위해 단순히 올리브 밭을 사들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 지역의 올리브 앞찾기 주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계약금을 쥐어주면서 내년 수확기에 이 앞찾기를 내가 독점적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들였죠. 올리브가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탈레스가 잃을 수 있는 건 그 적은 계약금뿐이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비대칭적인 리스크 관리를 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의 예측대로 엄청난 수확량의 올리브가 쏟아지자 사람들은 앞잡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시장의 수요가 막 폭발하는 그 순간 탈레스는 자신이 헐값에 매점매석해둔 앞찾기 사용권을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팔아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현대 월스트리트의 퀀트들이나 구사할 법한 파생상품, 즉 특정 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철학자가 완벽하게 실행했던 겁니다. 정말 놀랍고도 우아한 지적 통찰의 역사적 사례입니다. 탈레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대 그리스의 일화가 아니라 금융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의 시간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자본으로 치환하는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메타포거든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네요. 아마 지금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멍하니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계시거나 주식시장의 파란불과 파란불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당신이라면 이 탈레스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들리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저도 매일 아침 주식창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평범한 개인 중 한 명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심층 탐구는 당신의 지갑을 두껍게 만들어줄 얄팍한 투자 기법이나 차트 분석 스킬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심해로 내려가서 당신이 매일매일 당신의 유한한 인생과 맞바꾸고 있는 돈이라는 녀석의 진짜 정체를 철학, 인식론, 그리고 윤리학의 매수로 철저하게 해부해볼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탐구의 끝에서 당신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매트릭스의 작동 코드를 읽어내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하고도 새로운 지적 무기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결제하기 위해 당신이 무심코 내민 신용카드 혹은 스마트폰 페이 화면에 떠있는 그 만원 단위의 숫자들, 그 돈은 과연 실제하는 걸까요? 실제하냐는 질문 아주 철학적이네요. 우리는 보통 내 통장 잔고가 은행 어딘가의 튼튼한 금고 안에 현찰이나 금괴 같은 형태로 고스란히 쌓여 있을 거라고 은연중에 믿고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장 성공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철학의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질문해 주셨는데 이는 돈의 존재론적 지위를 묻는 매우 날카로운 접근입니다. 존재론적 지위요? 네, 우리는 경제학원 첫 시간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서 비롯된 이른바 상품화폐설을 진리처럼 학습해 왔습니다. 예컨대 고대인들이 물물 교환을 하려다 보니까 서로 원하는 물건이 맞지 않는 욕망의 이중일치 문제에 부딪혔고 아, 내가 사과를 주고 고기를 받고 싶은데 정작 고기주의는 밀을 원해서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를 지닌 귀금속을 교환의 매개체로 쓰기 시작했다는 아주 매끄럽고 논리적인 역사 발전의 서사 말입니다. 맞아요.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조개 껍데기에서 금화로, 금화에서 종이 지표로, 그리고 지금의 디지털 데이터로 화폐의 형태만 발전해 왔을 뿐 결국 그 근본은 실물 경제의 가치를 담보하는 무언가라고 말이죠. 누구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교과서적인 서사가 완전히 허구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 같은 인류학자들의 방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보면 애초에 순수한 의미의 물물교환 경제라는 것은 지구상 어느 공동체에서도 주류 시스템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존재한 적이 없다고요? 교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오히려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초기 문명에서는 눈에 보이는 동전이 발명되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빚을 졌는가를 기록하는 점토판, 즉
신용과 부채 시스템이 사회를 굴러가는 핵심이었습니다. 아, 돈이라는 실물이 먼저가 아니라 장부가 먼저였다는 거군요. 네. 화폐는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덜기 위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실물이 아닙니다. 국가나 권력이 세금을 걷고 채무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위아서부터 부여한 추상적인 회계 단위로 출발했다는 신용화폐설이 오늘날 역사적 진실에 더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와, 이 이야기를 현대에 적용해 보면 묘한 소름이 돋습니다. 1971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본위제를 일방적으로 폐지해버렸잖아요. 이른바 닉슨 쇼크죠. 그렇죠.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 이후로 우리가 매일 쓰는 돈은 그 어떤 실물 가치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맹탕, 즉 법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피아트라는 라틴어가 그렇게 되게 하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국가가 이것을 돈으로 선언한다는 의미죠. 결국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카드를 긁는 행위는 금이나 은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게 이 음료를 주면 사회가 가치를 보증한다고 합의한 이 실체 없는 전자적 빚, 즉 약속을 당신의 장부로 넘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네요. 일종의 거대한 집단적 환각 상태에서 서로 장부를 맞추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돈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금속이나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이토록 완벽하게 통제하느냐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이를 집단적 지향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집단적 지향성이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믿는다는 뜻인가요? 네, 돈은 종이 쪼가리나 전자신호에 불과하지만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을 제도적으로 유지하는 순간 그것은 태산도 움직일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돈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적으로만 유지되는 구조물이거든요. 기능적 구조물이라면 언제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내일 아침 우리 모두가 일체히 저 추상적인 숫자의 가치를 믿지 않기로 약속한다면 당신의 통장 잔고는 단 1초 만에 우지의 먼지처럼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돈의 실체는 금괴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우리의 맹목적인 믿음 그 자체인 것이죠. 통장 잔고가 그저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이자 믿음에 불과하다니 내가 이걸 얻으려고 매일 야근을 하나 싶어 약간 헛다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이 거대하고도 아슬아슬한 환상의 시스템, 즉 금융시장을 통제하고 예측한다는 자들은 대체 누굽니까? 명문대를 졸업하고 복잡한 수학 공색으로 무장해 수십억 연봉을 받는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득실되죠. 맞아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이 완전히 붕괴될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아무도 경고음을 내지 못했던 걸까요? 당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런던 정경대에 가서 경제학자들에게 아니 이렇게 거대한 위기가 오고 있었는데 대체 왜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나요? 라고 물었다는 뼈 때리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죠. 네, 여왕의 이 질문 앞에서는 천재 퀀트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고 하죠. 학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철저히 짓밟히는, 하지만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날카로운 질문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그들이 데이터를 잘못 분석한 건가요? 과학철학과 인식론의 렌즈로 보면 이 참사는 개별 펀드 매니저들의 무능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수학적 모델 자체의 치명적 결함에서 기인합니다. 주류 금융경제학을 떠받치는 기둥 중에 모들리아니 밀러 정리라는 아주 고전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모델리아니 밀러 정리.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개념 자체는 심플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즉 부채가 얼마고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아는 자본 구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무관련성 이론이죠. 수식으로 증명해 놓으면 그 논리적 완결성이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수식 안에서는 완벽하다는 거군요. 단, 여기에는 숨겨진 치명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세금도 없고 파산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는 아주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물리학의 고전적인 사고 실험이 떠오르네요. 갈릴레오가 피사의 사탑에서 실험했다는 자유낙하 법칙 말입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무거운 쇠구슬이나 가벼운 깃털이나 완벽하게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리학자의 이상적인 실험실 안에서는 그 법칙이 절대적이죠.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창문을 열고 바람이 부는 순간 공기저항이라는 변수가 난입해서 깃털을 이리저리 날려보냅니다. 경제학자들의 수학 모델도 결국 이 진공 상태를 가정하고 만들어진 거군요. 현실 금융시장에서의 공기저항, 그러니까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탐욕이나 패닉,
비이성적인 공포 같은 것들을 모델링 단계에서 깔끔하게 소과해버린 채 말입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비유입니다. 주류 금융 모델들은 시장의 변동성을 통제하기 위해 리스크가 정규 분포,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종 모양의 곡선을 따른다고 가정해 왔습니다. 이 종형 곡선 안에서는 극단적인 사건, 예컨대 주가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거나 시장이 붕괴하는 일은 통계적으로 1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불가능한 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10년에 한 번씩 큰 위기가 오는데요. 네, 실제 금융시장은 나심 탈레브가 지적했듯 꼬리가 두꺼운 분포를 지닙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극단적 일회성, 즉 블랙스원이 수시로 출몰하는 혼돈의 영역이죠. 인간이 합리적인 기계일 것이라는 환상 위에 지어진 수학 공식은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에 질려 일제히 투매를 시작하는 순간 그냥 종이장처럼 찢겨나갑니다. 증권사 리포트나 펀드 매니저의 화려하고 복잡한 그래프 앞에서 왠지 모르게 내가 금융 문맹 같고 좀 주눅 들었던 경험,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위안이 드네요. 그렇죠. 전문가들의 정교한 리스크 관리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인간의 비합리성이라는 거대한 공기저항을 명연한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던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들 역시 두꺼운 꼬리가 만들어내는 극단적 파국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한 치 앞을 모르는 불확실성에 던져진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 머릿속을 스치는 아주 본질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요? 전문가들의 모델을 박살내는 주범이 현실 인간의 비합리성, 즉 극단적인 탐욕이나 공포 때문이라면 과연 그 탐욕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일까요? 탐욕의 선악 문제라.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동력으로 이기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정작 종교나 도덕의 영역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모든악의 뿌리라고 가르치잖아요. 이 지독한 인지부조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윤리학의 지평으로 논의가 확장되는군요. 이윤 추구의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철학사에서 가장 뜨겁고 치열한 전장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칼 마르크스와 애덤 스미스의 시각을 대조해보면 그 팽팽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죠. 두 거장의 충돌이네요. 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비판하면서 돈에서 출발해 상품을 거쳐 더 큰 돈으로 돌아오는 무한증식의 굴레를 꼬집었습니다. 원래 인류에게 돈이란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는데 어느 순간 자본이 자기 증식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서 물건과 인간마저도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물신주의라 부르며 끝없는 탐욕이 인간을 소외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시각은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동네 빵집에서 가꾸운 맛있는 크루아상을 먹을 수 있는 건 제빵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죠. 그저 자기 지갑을 두껍게 만들고 싶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네, 스미스는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기심과 이윤 추구라는 어찌 보면 저열해 보이는 동기를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키는 강력한 공공의 선으로 세탁해냈습니다. 욕망을 죄악시하던 시대에 욕망을 시스템의 엔진으로 승격시킨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죠. 발상의 전환이네요, 진짜. 이자 문제도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봐도 그 역동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이라는 것은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무생물인데 돈이 돈을 낳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극도로 귀괴하고 부자연스러운 짓이라며 혐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어땠죠?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자를 받는 대부업자는 영혼을 파는 죄인으로 취급당했죠. 하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신용과 이자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필수 불가결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윤리적 딜레마가 남습니다. 어떤 딜레마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적정 수준의 건강한 이자와 정보가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말리는 연수십 %의 약탈적 고금리 대부업 사이에서 과연 도덕적 허용의 경계선은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그 도덕적 허용의 경계가 시장의 공정성 문제와 맞물릴 때 완전히 관점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죠. 네, 좋네요. 당신이 난치병을 치료할 신약을 개발 중인 바이오 기업의 핵심 임원입니다. 어느 날 연구소에서 마침내 임상 실험에 성공했다는 극비 보고서가 당신 책상에 올라옵니다.
내일 이 사실이 언론에 발표되면 회사 주가는 최소 10배 이상 폭등할 게 확실합니다. 자, 당신은 퇴근길에 스마트폰을 열어 전 재산을 털어 자사 주식을 왕창 매수했습니다. 이 행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직관적으로 그건 명백한 반칙이고 범죄지라고 외치실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 현대의 거의 모든 금융당국은 이런 내부자 거래를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범죄로 엄벌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일반 투자자들을 호구로 만들고 그들의 돈을 합법을 가장해 훔쳐가는 파렴치한 절도행위라는 논리죠. 대중의 직관과 법적 판단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철학과 경제학의 영역에서는 이 내부자 거래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매우 도발적이고 논리적인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옹호한다고요? 절도행위를요? 밀톤 프리드먼을 비롯한 일부 시카고 학파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업의 진짜 내재 가치를 주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효율적 배분이라. 네. 만약 내부자가 핵심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그 매수세로 인해 주가가 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즉, 시장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가격이라는 신호로 전환되는 속도를 극적으로 앞당겨주는 효율적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와, 듣고 보니 그쪽 논리도 무시 못할 정도로 단단하네요. 한쪽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부자가 우월한 지위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미들의 부를 약탈하는 행위라며 도덕적 분노를 쏟아냅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어차피 시장이라는 곳은 누군가는 정보를 더 빨리 알고 누군가는 늦게 아는 비대칭성 그 자체로 굴러가는 곳인데 가장 확실한 팩트를 가진 내부자가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하게 놔두는 게 전체 시장 효율성에 왜 해가 되느냐고 반박합니다. 양쪽 다 나름의 철학적 기반이 탄탄하죠. 우리는 여기서 누가 옳다 그러다 진영의 표를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절대적인 악이라고 믿었던 금융의 기본 룰조차도 관점을 한 번만 뒤집어 보면 완전히 다른 이념과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는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금융의 룰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과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우리는 결국 누가 이 돈이라는 권력을 창조하고 시스템을 통제하는가라는 정치 철학의 가장 본질적인 심정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돈을 창조하고 통제하는 자본 권력의 실체 말이군요. 흔히 사람들에게 은행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람들이 남는 돈을 저축하면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모아두었다가 돈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그 예대마진고 맞고 사는 곳이지 라고요. 저를 포함한 99%의 대중이 그렇게 믿고 있죠. 제가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당연히 누군가가 예금해둔 돈의 일부가 제 통장으로 건너오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바로 거기가 현대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거대하고도 순진한 착각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비롯해 화폐의 본질을 파고든 학자들이 밝혀냈듯 현대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돈은 결코 그런 식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동하는데요? 당신이 1억 원의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은행은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나 자기네 금고를 뒤적거리지 않습니다. 은행원은 그저 컴퓨터 키보드로 당신의 대출 계좌에 1억이라는 숫자를 타이핑해 넣습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장부에 만년필로 숫자를 적어 넣었기 때문에 이래 만년필 화폐라고 불렀죠. 아, 만년필로 적어 넣어서 돈이 생겼다는 건가요? 네, 즉 은행의 부채 항목에 당신의 예금을 기록하고 자산 항목에 당신의 대출 채권을 기록하는 복식보기의 기입. 이 키보드 엔터키를 누르는 행위 한 번으로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1억 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무에서 유로 마법처럼 창조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돈을 찍어낸다고 하면 국가의 중앙은행이 윤정기를 돌리거나 발권력을 행사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시중에 굴러다니는 돈의 절대 다수가 국가가 맞는 게 아니라 일반 상업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 그 중간에 그들의 키보드 끝에서 만들어진 사적인 창조물이라는 건가요? 네,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국가의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실물화폐는 전체 통화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돈을 창조하는 발권력은 국가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형태로 민간은행에 엄청나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화폐 시스템을 국가와 민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프랜차이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문제는 이 권력이 낳는 치명적인 시스템적 리스크입니다. 경제 호황기에는 은행들이 이자 수익을 노리고 경쟁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려 돈을 무한정 창조해냅니다. 자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낍니다. 그러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그 거품이 터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쇄부도가 나겠죠? 맞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도 이른바 대마불사, 즉 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붕괴한다는 이유로 국가의 구제를 받습니다. 결국 평범한 납세자인 당신의 피 같은 세금으로 은행의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죠. 이익은 철저하게 은행이 사유화하면서 실패로 인한 재앙은 사회 전체로 전가하는 극단적으로 기형적인 권력 구조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은행이 마법처럼 만들어낸 돈파티의 청구서를 결국 평범한 개인이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게다가 이 무서운 폭력성이 비단 한 국가 내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글로벌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시스템의 폭력성은 더욱 노골화됩니다. 케인스가 제안했던 초국가적 화폐 제도가 무산된 이후 우리는 미국 달러라는 단일 기축 통화에 세계 경제가 목을 매는 시스템을 살고 있습니다. 달러 패권의 문제죠. 월스트리트의 투기 자본들이 키보드 엔터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개발도상국이나 빈곤국의 실물 경제를 처참하게 붕괴시킵니다. 금융 자본의 변동성이 중심부의 부자들에게는 그저 수익률 게임에 불과하지만 변방의 가난한 나라 국민들에게는 밥줄이 끊기고 생존이 위협받는 벼락 같은 타격이 됩니다. 정말 끔찍한 나비 효과네요. 결국 화폐와 금융이라는 것은 가치 교환을 위한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막강한 정치적 권력이자 글로벌 계급 구조를 공고히 하는 폭력적 기제일 수 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고대 그리스 탈레스의 올리브밭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탐욕을 긍정하는 윤리학의 딜레마를 거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은행의 만년필 화폐까지 아주 깊고 먼 지적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결론을 뒤어보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당신이 초조하게 확인하는 통장 잔고의 그 숫자, 그것은 은행의 단단한 금고 속에 얌전히 보관된 불변의 실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빚을 질 때 은행원의 키보드 타이핑 한 번으로 태어난 허구의 숫자이며 오직 우리 사회 전체가 그 가치를 믿어주기로 합의했을 때만 간신히 유지되는 집단적 환상입니다.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천재들의 정교한 수학 모델도 한치 앞의 공포를 예측하지 못해 무너지고 시장의 공정성이라는 룰조차도 시각에 따라 절도와 촉매제를 오갑니다. 당신이 굳게 믿어왔던 견고한 금융의 세계는 사실 인간의 불확실성과 권력의 비대칭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심층탐구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당신에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그토록 아등바등 쫓고 있는 그 돈이라는 녀석이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가벼운 빚고 약속에 불과하고 은행의 키보드 두드림 한 번으로 무한정 창조될 수 있는 환상 속의 숫자라면 당신은 그 허구의 숫자를 단 몇 자리라도 늘리기 위해 결코 되돌릴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당신의 가장 확실하고 유한한 절대적 자산, 즉 당신의 하나뿐인 인생과 흘러가는 시간을 지금 대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헐값에 교환하고 계십니까? 이 서늘한 질문에 진짜 해답을 스스로에게 묻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순간 당신을 옥죄고 있던 자본주의의 매트릭스는 서서히 균열을 일으킬 것이며 당신의 삶은 이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